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제 구조 조정에는 각 경제 주체에 뼈를 깎는 아픔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은 97년 겨울. 환란을 잠재울 마지막 처방으로 한국은 IMF 구제금융 요청을 선택했다. 거의 접근이 돼가니까. 거의 접근이 돼갑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협상이 안 되고? 그 내용은 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그건 양해를 해주십시오. 언제쯤 끝날 것 같을까요? 언제쯤 끝날 것 같을까요? 협상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LOI 초안이었는데 잘 협상이 진행이 되고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 특히 많은 제가 설득을 하고 상당히 이제 진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금융기관 이제 대출에 관한 이제 카드를 들고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종금사와 이제 두개은행 그렇게 이제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빠르게 진행되던 협상에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 IMF 측이 내민 카드는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금융기관 퇴출 명령은 상상도 못한 요구사항이었다. 뜻밖의 카드에 한국 측 협상단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IMF에서 그런 요구를 한 건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무슨 다른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함의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건 정해진 바가 없고. 그러나 IMF의 요구는 즉각 관철됐다. 협상도 종료되기 전인 12월 2일 재경호는 9개 종합금융사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오늘 처리 안 할 거니까. 종금사 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까지 가지고 돌아가세요. 네? 정승까지 돌아가시라고요. 여기는 복잡하니까. 예금자들은 행여나 맡겨둔 돈을 떼일까 객장으로 몰려와 예금 환불을 요구했다. 설마 하니 금융기관이 문을 닫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근로자 증권 저축이에요. 근로자 증권 저축.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되고 국가 경제도 잘 살게 된다는 철석 같은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종금사 상대로 그 사람들이 돈 빌려주고 거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제금융사회에서 퇴출돼야 될 그냥 이제 한국 내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달라 하는 요구사항이죠. 그러나 그 역시 불과 2주 전만 해도 이런 사태까지 오리라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IMF 지원 요청 발표가 예정됐던 11월 19일 새로 부임한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IMF 금융 지원의 긴박성을 부인했다. IMF의 지원이라는 것은 돈 플러스 정책 지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부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 충분히 수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IMF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좀 검토하고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 금융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지한도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 하지 마세요. 실수요 나가는 것만 거래하세요. 한국 경제가 급강한 때는 10월 하순 갑자기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외환 딜러들은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손을 쓸 방도가 없었다. 그것은 비단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었다. 홍콩에 이제 북상을 한 게 10월 23일이었습니다. 홍콩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강력한 이제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로서는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게 이제 10월 23일인데 그때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외환하는 그런 쪽의 실무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시에 정말 등골이 서늘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홍콩 경제의 혼란은 그대로 국내 외환 시장에 타격을 입혔다. 시장 개장 10분 만에 환율 변동폭에 천정을 쳤다. 하루 만에 수십 원씩 뛰는 달러. 갚아야 할 외채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금융기관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원달러 들러가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1년의 원화의 어떤 레인지 폭이 50원을 넘지 않았던 시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NDF가 뭐 단 일주일 보름 만에 프리미엄이 100원이 넘게 NDF 가격이 호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환딜러들이 너무 놀랐으니까 이 가격이 정말 잘못 형성된 게 아닐까 했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 막 거래가 됐거든요. 1달러 대비 900원 정도였던 환율은 며칠 새 1000원대로 뛰어올랐다. 한때 600원대를 유지하며 1인당 국민소득 $10,000의 위세를 과시했던 원화의 가치는 외환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급락을 계속했다. 당장 국민 경제가 치명상을 입었다. 외국 유학생들과 수입업자들은 달러의 위력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두 번째 건지가 뭐예요? 사실제.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환란은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그렇게 급습했다. 한국의 금고가 비었다는 기사가 외신의 첫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영으로 떠올랐던 한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는 다른 누구보다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한국의 외환 위기 상황을 소개한 한 통신사의 기사. 이들은 97년 11월 5일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공식 발표의 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쪽에서는 재경부에서는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출입처 기자들한테. 그래서 악의성이 있는 헤지펀드랑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이런 악의성 보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신문에서 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고 우리 의사한테 그랬죠. 그날 돌아오는 매일매일 돌아오는 만기 외채가 얼마인지 저희 다 보고 있죠. 장장기 외채는 물론이고 거기 자금 리발빙 가능성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동경시장에서 빌려서 갚아라.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아주 그렇게 일부가 또 빌리죠. 그리고 또 이번에 싱가포르 시장으로 갑니다. 이제 싱가포르 시장 가서 이제 가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바레인 시장을 가고 프랑크푸르트 가고 런던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 시장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는 한 새벽 한 2시쯤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죠. 오늘은 얼마를 못 맡게 됐다. 그럼 그 돈은 결국 중앙은행 보유고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징후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97년 여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휩쓰며 동남아시아 경제를 뒤흔들었다. 대만까지 상륙한 태국발 환란 태풍은 대만 정부의 환율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급기야 아시아 금융의 메카인 홍콩의 주식시장마저 간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가의 10% 이상이 폭락한 홍콩 증시의 타격은 곧바로 국제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산업은행에서 나가가지고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빌렸어요. 그랬던 건데 그것이 10월, 11월 달에 들어가면서 확 나빠진 거예요. 10월, 그것은 보면 10월 하순에 10월 20 며칠인가 홍콩 증시가 폭락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상황이 그냥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홍콩 증시 폭락 사태만 없었더라도 그냥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었을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제금융시장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아시아에서 돈 빼라.